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마다 이분을 만납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뜨거운 정치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오후에 만나뵙게 됐습니다. 예, 제 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어제 연락하셔가지고 오전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정중하게 오후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근데 괜히 박 기자님이 뜰다는 표정으로 목소리로 아니 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에 좀 시청자와의 약속을 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청자와 약속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디 뭐 다녀오셨어요, 오전에?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동네 지역에 네. 꼭 저 한 그 행사가 있었는데 아, 네. 중요한 행사. 그걸 빠지기가 좀 어려워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사과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대통령도 오늘 사과했더라고요. 아, 미세먼지. 예. 네. 뭐, 국민들께 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이런 게 뭐 정치인들의 자세, 공직자의 자세겠죠. 특히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일요일에 기자회견 열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요.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뭐 언론에서 이게 붙이고 있는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고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글쎄 이제 진상은 네, 밝혀져야 되겠고 손혜원 의원이 투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손혜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또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시선에서 보면 좀 상상외로 너무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손혜원 의원에 말하면 그건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개박물관 등등 뭐 이런 거고 네. 그쪽 목포 지역의 그 어떤 지역 예, 동네 근대 역사 살리기, 문화 공간을 재생사업 이런 차원에서 한 거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네. 그거는 좀 더 진상을 살펴보고 따져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근데 투기는 투기. 전 한편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손혜원 의원을 좀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투기하려고 그랬으면 서울 강남에 하지 뭐 목포까지 가서 지방은요. 저도 대전 사람이지만 네네. 그 지방은 서울에 아파트 투기, 땅 투기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가격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가격도 뭐 가격대가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 서울에 강남에 투기 뭐 얼마 전까지만 한 5억이었던 게 15억 되고 네. 뭐 20억 되고 한 그 아파트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대전만 해도 30평 아파트다. 그러면 뭐 3억 내지는 5억 예. 뭐 이 정도거든요. 많아야.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30평이면 강남에 네. 서울이면 뭐 한 15억 내지 25억 이렇게 호가가 그렇다는데 네. 투기는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의심하고 해야 되는데 널려 있을 텐데 네. 의원님은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 정도 있으세요? 어디 강남이요? 한강 강남에 예, 서울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대전에 저희 집이 아이고. 있습니다. 아, 서울 강남엔 없으시고요. 예, 서울 강남은 뭐 네. 저희는 저 금강에서 보면 강북이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투기는 아니다. 투기를 하려고 저는 했으면은 투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아니 좀 죄송하지만 네. 목포나 대전이나 이런 데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강남에 하는 게 똑똑한 뭐라고 그러더라요? 똑똑한 한 채? 예.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몇 억씩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 투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점은 난 손혜원 의원이 네. 주장이 네. 막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설명이 네. 막 누구도 사고 합쳐서 뭐 27 아까 네, 정도의 땅과 부동산을 샀다고 하니까 예.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네. 예. 어쨌든 그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선의를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고 아니면 그 공간을 좀 부활시키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1940년대 사진하고 지금 2019년 그 지금 현재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만큼 아무런 발전이나 지방은 아무런 개발이 예, 없었던 거죠. 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분들하고 네. 에서 지방에서 하는 거하고 너무 감각이나 감이나 분위기나 환경, 네. 뭐 문화가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 이렇게 계속 가면 해체될 위기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질적이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이 거론되는 게 아니라 남한 대한민국 내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그 이질적인 수준 차이, 네. 뭐 경제력을 비롯해서 문화 여러 가지 환경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런 해체 위기까지도 있다고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목포 뭐 이런 지방은 네. 아주 옛날 그 70년, 100년 전 그 네.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뭐 권력형 게이트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목포에 가서 현장 방문한다 이렇게 일정이 나왔던데요. 그 너무 좀 꼼수가 치고는 술책 치고는 너무 속이 보이는 얕은 술책이잖아요. 네. 어쨌든 뭐 손혜원 의원이 투기했냐 안 했냐라는 국민적 어쨌든 의혹도 받고 있고 그걸 네. 해명해야 되고 네. 그러면 좀 침착한 분위기 내에서 냉정하게 접근할 일이지. 네. 아니면 쇼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카메라 시선을 그쪽으로 보여서 선정적으로 어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카메라 그리고 같이 언론과. 손혜원 의원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겨우 초선인데 무슨 권력, 저도 권력 없는데 사선인 저도 권력 없는데 무슨 권력 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오버한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하면서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건 꾸짖고 뭐 책임지우는 건 좋은데 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얕은 정략적인 접근으로 네.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싸구려 쓰레기 같은 짓거리다. 네. 말씀 세게 하시는데 쓰레기가 뭐 고급 용어인데 전문 아, 용어입니다. 그런가요? 예. 전문 용어입니다. 네. 그럼 뭐 더 세게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정략적으로 지금 이걸 이용해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형 뭐 비리다. 또 그건 좋아요. 그런데 목포 가서 원내대표라는 양반이 네. 거기에 그 기자분들 대동해가지고 예. 카메라 찍고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 뭔가 좀 자기네들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걸 어떻게든지 한번 만회해보겠다라는 건데 그 좀 정정당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 같은 보수 야당, 특히 보수 야당, 그 야당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이라고 할만한 그런 정파인가 싶을 정도로 네. 좀 너무 저급하게 정치를 그 수준 낮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수준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따지고 나무라고 하는 건 좋은데 네. 수준 있게 좀 하자. 품격 있게. 품격 있게. 예. 명색이 100명이 넘는 정당의 그렇죠. 그 원내대표 네. 라는 분이 예. 그렇게 가서 선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수준이 그밖에 안 되나. 국민들이 아신다는 거죠, 그걸?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습게 알아요. 아하. 네. 왜 이렇게 본인이 자꾸 우습게 보이게끔 이렇게 처신하는지. 저는 이거 TF까지 꾸려가지고 한국당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달라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돼요. 무슨 TF요. 한 사람 어떤 전담하는 의원이 파헤치면은 네. 가늠이 될 거.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그러니까 모기한테 대포 쏘는 격이죠. 그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손혜원 의원 공천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용기 이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자유한국당에서 네. 대통령 후보로 공천할 때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백배사죄 했어요? 아니 본회의장 앞에서 노텐다고 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 쇼하는 보이던데. 거죠. 그거는 그냥 잘 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한국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리고 예.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당대표가 공천 줍니까? 당원들이 공천 주는 거지. 그 그러니까 생각하는 발상이 그거밖에 네. 안 돼요. 발상이 국민들이 공천 준다, 당원들이 공천 준다 이런 당원들이 생각 안 공천 한다. 주는 거죠. 그렇죠. 정당에서 당원들이 공천 주는 거지. 당대표가 공천 줍니까? 당대표는 그렇죠. 대표직을 수행할 뿐이지.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천이 진행이 되는 건데 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 주장도 하더라고요. 뭐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 한국당에서도 탈당뿐만이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야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네. 해야지. 지금은 본인이 강력히 투기가 아니다. 네. 조사해보자. 예. 그래서 검찰 수사 의뢰를 했고 그럼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어떤 책임이 문제가 되면 되겠죠. 뭐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제가 볼 봐야 된다? 때는 네. 수사에도 그 손혜원 의원이 어디 지금 그 물건을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투기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아니 그 손혜원 의원이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지만 네. 투기의 의혹으로 의도를 갖고 그 부동산을 매입했다. 근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 속마음을 뭘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투기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투기냐 투자라는 것도 그 네. 경계선이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네.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투기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네. 강남, 서울에서 이런 정도 해가지고 몇 배씩 튕겨서 수익을 얻는 그런 데나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손혜원 의원이 그 매입하는 과정을 네.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어디죠 페이스북에도 팩스를 계속 뭐 올렸다고. 이렇게 예, 예. 매입하는 걸 올렸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숨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 거리 뭐 지정 과정, 뭐 재생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거 정보를 미리 알고 지인들에게 사게 했느냐, 아니면은 그걸 뭐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뭐 이런 걸 수사를 또 할 텐데 이건 또 수사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예, 했는지는 예. 지금 이 갑론을박이 벌어져 있고 그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의심하는 거고 그렇죠. 한쪽은 한쪽은 의심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씩 따져보면 대충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투기라는 것을 네.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을 상황으로 볼 때는 그 투기할 의도였다면 그 돈 가지고 서울의 강남에 그 부동산에 투기를 하지 그렇죠. 누가 저 목포 지방까지 가서 네.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도 만약에 투기나 이런 걸 하려면 목포나 이런 데 안 가시잖아요. 저 서울 목포 강남에. 하겠어요? 강남에 하지? 돈 좀 꿔주실래요? 하셨죠? 의원님 하셨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번 제가 강남에 저도 찾아볼까요? 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새 같이 하자는 얘기. 같이 한번 가서 강남 돌아보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의원과 뜨거운 정치 시즌2 인터뷰 진행 중인데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 말씀 잠깐 보면 자, 오전에 왜 안 하셨어요? 오전 내내 기다렸습니다. 이런 댓글도 보이고요. 오전 내내 기다리다 못 빠졌어요. 문화재로 선정이 되면 집값이 내려간다. 뭐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규제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마음대로 못 하죠.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문화재 거리로 하면은 사고 파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집 같은 것도 개조하는 것도 네. 함부로 못 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그게 그렇게 뭐 서울의 강남 막 네. 삐까삐까한데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냥 알겠습니다. 예. 다소 약간의 상승은 있을지언정. 근데 지금이 워낙 헐값이니까요. 그렇죠. 그죠? 지금은 뭐 만약에- 값도 안,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건물들이 있다지만 건물값은 사실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죠? 예. 그 뭐 몇십 년 된 건물은 저기 따져주지도 않아요. 감정가에서는. 그거 허는 값이 들걸? 네. 그거 헐고 저기 뭐 그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걸? 아,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바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는 언론을 보니까 30%
뭐 몰랐다. 인상했다. 예, 예. 그런데 그 30%가 어디서 100원 30%면 130원이에요. 그렇죠. 10억에서 기준이 지금 중요한 13억. 거지. 예. 퍼센테이지를 볼 게 아니고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뭐 10억, 15억 해서 만약에 10%만 올라도 예. 1억 5천. 지금 뭐 이렇게 오르는 정부에서는 거니까. 지금 조금 내렸다고 그러는데 내린 네. 게 뭐 뭘 내렸어요? 거의 뭐 저 폭등할 때 그렇죠. 거의 그 수준인데. 네. 그죠? 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김수현 실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로 인해서 네. 서울의 특정 지역 또는 어느 서울의 지역이 값이 폭등하니까 다른 지방은 훨씬 이거든요. 그로 인한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갭이 커서.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이 부동산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 폭등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리딩하고. 예. 그럼 저는 때려잡아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때려 잡아야 된다. 네, 부동산 강남 사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할 수 없어요. 전체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월급쟁이들이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래도 서울에 좀 작은 평수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탈감이 드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 내 말하는 거 들으니까 네. 강남 사는 것 같아요. 뭐 잠실 쪽이나 이번에 아파트값 많이 오른 쪽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포가참 뭐 그쪽이 반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는 거 하니 이거 뭐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만 많이 내게 됐다. 그러니까 억울하신 분도 그럼 딴 데 살면 되죠. 어, 꼭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죄송하지만 참여정부 때 있었던 프레임이 뭐냐면 세금 폭탄 프레임이잖아요. 예.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죄지었다고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내야 되냐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먹힌 면이 있어서 설득력이 좀 있는 면이 있어서 좀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럼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팔지도 않았으니까 실현된 그러니까요. 이익도 아닌데 네. 왜 세금을 왕창 내냐? 그러면 팔 때 만약에 판다면 네. 좋습니다. 지금 그거 말은 맞아요.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을 왕창 내냐? 왕창 낸다. 그렇다 한다면 네. 그게 억울하다면 그러면 팔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10억 받는데 네. 지금은 나중에 팔면 한 3억만 내겠다. 팔겠다. 아, 나머지는 국가에 다 혼납한다. 그러기는 또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뭐 3억 정도의 세금의 정도의 자산으로 하지만 나중에 15억, 20억 어차피 할거 팔면은 그 오른 그리고 상승분은 다 자기 가져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건 네. 여러 가지 부동산 사막에 집 하나 줬다고 값이 비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인프라. 길 잘 닦여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죠? 환경도 깨끗하고 네. 도로도 넓고 그렇죠. 교육 문화시설 다 잘 돼 있고 체육시설 잘 돼 있고 네. 그럼 그런 거 해서 사회적 자본이 투자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수하는 부담 차원으로 네. 세금을 아하. 그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공평이나 정의에는 합당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손혜원 의원 얘기는 이쯤에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서영교 의원 사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법관이나 뭐 검찰에서 꼭 이게 국회에 나와 있어야 되나요? 어쨌든 민원 듣는 창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국회의원 하다 보면 네. 자 온갖 민원이 쏟아집니다. 사실은 그거 알았습니다. 민원 받으면 안 돼요. 딱 잘라서 얘기하거나 또는 안 해주거나 이러면 욕 바가지 먹습니다. 야, 너 뭐 표 얻을 때는 네. 뭐 90도로 인사하더니 언제 봤다냐 하시냐? 그럴만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국민들께서 있죠.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로비스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안 해주면 또 굉장히 서운해하고 또 꾸지람도 하고 네. 너 다음 선거 때 보자 뭐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국회의원으로서 변명을 하자면 그런 거에 로비 뭐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해 계속 달라고 뭐 들어오겠죠. 지역구나 이런 데서. 무지무지하게 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사실은 적절하게 자르고 좀 이렇게 거절하고 네.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도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차원에서 연구 갈고 닦아야 돼요. 네. 박 기자님도 저한테 이제 뭐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면 예. 인터뷰 이제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갑과 을 관계니까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이 이제 드러난 내용이 알려져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철래 이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법사위원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당 소속 의원이겠죠? 의원한테 이게 전달이 돼서 나왔는지 이건 또 비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이 입을 안 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 이걸 볼 때 왜 한국당 의원 얘기는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국민들 지금부터는 네.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법원 검찰에서 파견 나온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 자문관 둘씩 있습니다. 네. 검찰, 법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원대 복귀시켜야 됩니다. 형식은 법원이나 검찰을 사표 내고 네. 판사나 검사 신분이 아닌 차원에서 국회에 특별 채용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3년 정도, 얘기를 2년이나 하잖아요. 3년 정도. 예.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돼요. 복귀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꼼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예. 그런 짓은 이제 서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네. 국회는 국회도 어느 누구 거점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도 얻고 또 로비도 민원도 또 이게 뭐 부탁하고.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그렇죠. 법원 검찰도 국회 돌아가는 사정의 정보를 탐지할 수 있고 또 로비를 할 수 있고 그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예. 이제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정부 각 부처의 네. 공무원들이 있어요. 원대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회 나름의 국회 네. 직원, 국회에 여러 가지 우수한 인재들이 있거든요. 네. 인재들을 활용하면 될 일인데 정부 쪽, 집행부 쪽, 국회의 비판 감시를 받는 예산 심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의 그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네. 그 사람들의 의견에 좌지우지될 수 되게끔 하는 것은 그런 매우 의회 기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좀 있는데요. 금태섭 의원의 이 인터뷰 발언, 이게 또 뭐라고 그랬나요?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손혜원 의원 건 이게 이제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에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뭐 회의나 상임위 그 회의 과정에서 발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이익충돌 문제로 본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좀 그건 그걸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해충돌을 하면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말하자면 배밭에서 각근을 매는 네. 시계 의심을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이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태섭 의원의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 공개했고 또 누구나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를 하게끔 그 과정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뭐 살려야 된다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해충돌을 생기게 하는 건 그 국회의원이 자기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자신의 사리를 취한다든가 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건데 오히려 공개하고 다 SNS에 했다면 오히려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말한 대로 그 목포라는 옛날 도시의 재생을 위한 그런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더 따져봐야 된다. 하지만 그 공개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손혜원 의원을 그 인품을 알아요. 성격, 스타일을 예. 아는데 굉장히 하여튼 그런 그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문화에 대한. 제가 좀 아까도 좀 위로 전화도 좀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주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힘내시라고. 뭐 달리 뭐 네. 저기 하고 그랬더니 뭐 그냥 아주 잘할 겁니다. 제가 그 씩씩하게. 예, 그러면서 그 씩씩하게 진짜 네. 그러면서 아주 잘 규명을 해서 저기 하겠다. 다시 규명되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당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의원이 얄팍하게 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고 해서
꾸미고 그렇게, 이런 게 아니다. 제가 볼 땐 그 양반의 성격과 스타일은 그냥 뭐가 꽂혔던 것 같아요. 진짜 목포에 뭐 진짜 뭐 선거 때 가서 그런- 보니까 너무 이게 좋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자신 나름의 어떤 좀 그 신명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열의로 네. 튀어나온 표출된 거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나는 좀 선의로 좀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분을 아는 입장에서는. 네. 네. 아니, 굉장히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쪽에 열의도 대단하고 네. 정의감도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정의감 뛰어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손혜원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가 아직까지 쏟아지고 있고 또 한국당도 목포에 가서 오늘 현장에 돌아본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내일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나갑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숨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사법부에 그래도 6년 동안 수장으로서 사법권은 다른 것보다도 권위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부여받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말하면 상징성을 갖고 있고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재판의 그 공정에 상징하는 야. 그야말로 그런인데 네. 말하면 이제 영장 심사까지 받게 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예. 제가 볼 때는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부된다. 네. 오. 지금 뭐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보도에 나온 거 네. 뭐 제가 수사 기록을 본 건 아니니까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하여튼 업무 수첩도 나왔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또 김앤장 변호사를 집무실에서 네. 만나기도 했고 만난 내용도 또 다 드러났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소명을 하는데 부족함이 별로 없을 것이다. 소명은 요건을 갖출 것이다. 이 영장 이제 판사가 검찰 출신이더라고요. 네. 검사를 하다가 판사가 됐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각이 달리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판사니까 판사의 시각에서만 해야 되겠죠. 네. 판사의 시각에서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 원칙에 따라서 또 일반인의 경우와 형평성에 맞게 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5년 후배인 게 명재건 그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발부가 만약에 안 된다면 국민들께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죠. 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걸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고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했는가 라는 검찰의 책임 문제도 저는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검찰 책임 문제까지. 예. 제가 뭐 여기저기 좀 얘기 들어보니까 발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의원님은 좀 그렇습니까? 가능성을 좀 크게 보시네요. 아마 이제 크지 않다는 분은 공모 관계이겠죠. 네, 예.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도 좀 지금까지 이제 좁게 해석이 되고 있고 예. 정말 그 그런 대법원장의 그 직무가 맞느냐 재판 거래나 뭐 이런 관련된 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거고 이미 수사를 그렇게 여러 차례 받았고 네.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는 사태에 이르는 거는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됐다. 형사처벌 받은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래요?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판사들은 석고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권위, 땅에 떨어진 권위. 우린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뭐 하루 이틀에 복원되기는 쉽지 않죠. 판사들 한 분 한 분마다 네. 재판 하나를 좀 정말 자신의 사건, 자신의 문제 이상으로 네. 심혈을 기울여서 법 원칙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올바른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최근에 그 서울지방변호사인가 대전지방 대한변협인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네. 막말하는 판사들이 있었다면서요. 뭐 자기가 어제 뭐 예. 있었습니다. 했다든가 보도가 뭐 됐죠. 무슨 막말하는 판사, 네. 5분만 얘기하라든가, 뭐 이런 판사들, 그런 판사들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도 더 나쁜 판사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세상이 그런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변호사 할 때 보면 그래요. 막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판사 있어요. 판사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네, 말을 하기가 그런데요. 우리 당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냐면은 제가 법정에서 네. 그분이 판사할 때 그 한 70대 노인네들한테도 반말로 막 하고 그래요? 반말로 좀 속된 편 써서 죄송합니다만 찍찍거리고 또 막 언성 높이고 제가 뵈니까 한 20, 30년 전 얘기니까요. 네. 그때이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내 보니까 아니 어디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진짜 싸가지 없는 판사들 네. 그 막말 저 변호사한테 뭐 5분만 얘기라든가 소송 당사자한테 언성을 높인다든가 내가 피곤하니까 짧게 얘기라든가 피곤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판사. 그죠? 그럴 정도로 아니 밖에는 아니 저 피곤하니까 저 당사자 보고 짧게 얘기하는 게 그럼 피곤한 놈이 잘못된 거지 당사자가 업무 시간인데 그렇죠? 당사자는 재판을 자기의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송사 아닙니까? 네. 그게 민사 사건이건 형사 사건이건. 그런데 그렇죠.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도 더 나쁜 판사다. 오히려 그런 판사들을 속아내고 해야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야 온갖 국민의 비판을 받고 지금 뭐 하고 있어서 네. 그 사람은 이미 법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법 감정상으로는 뭐 사형선고 받은 거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네. 자신의 20여 년 후배 앞에 쓴다는 그 꼴은 그렇죠. 예, 그건 뭐 이루말할 수 없는데 예.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판사들이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해야 될 상황인데 네. 막말하는 판사들이 아직도 있다. 아하. 그게 판사가 직고로 알고 지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개인 네. 소유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양 전 대법원장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다음에 결과는 내일 모레 뭐 새벽에 정도 나오겠죠. 저는 좀 보겠습니다. 판사들 검사들에 네. 대해서 아직도 권위주의에 있는 일반 판검사들에 대한 그 감시와 그 사람들에 대한 하는 것을 책임을 묻는 것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 그동안 오판한 잘못, 검사들 잘못, 검찰권 행사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아무런 책임도 지운 게 없습니다. 그 사실 뭐 이름도 몰라요. 법무사의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시간도 모자라고. 어느 판사가 무슨 판결했는지를 지금 거론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이완용만큼이나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 되잖아요. 길이길이. 네. 그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부끄러워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똥똥거리고 오히려 변호사에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똥똥거리고 살고 있거든요. 네. 친일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 저기 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도 똥똥거리고 우리나라 요직의 자리 권력 자리에 앉아 있고 네. 국회의원하고 뭐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 뭐 공수처 설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들 논의 과정이 있는데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시는데요. 내일 어쨌든 결과 좀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이번에 보니까 뭐 하나 맡으셨던데요? 2개 맡았습니다. 2개 맡으셨어요? 뭐 맡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네.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예.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다 당직인가요? 당에서 당직이죠. 하시는 건가요? 예. 2개나 이렇게 맡으셨어요.
욕심이 많으셔서 왜 그래요. 그러냐면요. 예. 두 개 다 맞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주세요, 다른 의원님. 그러면 저기 입당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 제가. 어떤 자리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의 네. 그런 열심히 그 연구와 또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개발하고 예산을 따오고 예. 또 그분들과 함께 소통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정책들이 생산될 수 있게끔 또 모니터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럼 소통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왜 거예요?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를 겸임을 하게 됐냐면 네. 자리 욕심보다도 사실은 네네. 소위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네. 정보통신, ICT를 기반으로 해서 막 융합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저히 융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던 분야가 막 이것저것 맞아요. 트랜스포메이션,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온갖 변신과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융합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합성시켜서 그런 정책의 양산,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예. 그죠? 박람회가 열렸죠. 예. 그 미래기술, 소비자? 예. 전자제품에 대한 무슨 대회 네.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온 과학기술에 의해서 국가의 발전, 명운이 좌우되고 그리고 이제 인류 문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류한테 사람한테 덕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또 해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잘 쓰게끔 선용하고 나쁘게 쓰는 거에 대해서 통제하고 네.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일 출범식 합니다. 내일 출범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시겠네요. 뭐 관계자들 만나서 예. 의견을 듣고 원래 전달하고. 원래는 이제 매번 당 대표가 바뀌면 네. 이제 그런 걸 새로 구성하는데 뭐 없던 걸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지만 네. 이제 이해찬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새로운 지도 체제에 다시 한번 또 재구성을 하는 그런 네.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당 지지도 뭐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졌다. 뭐 이번 주 조사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뭐 민심의 좀 목소리 이런 거 좀 많이 들으실 텐데요. 예. 여전히 실력, 그러니까 당이 그다음에 정부가 청와대가 실력을 정말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 계속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실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진정성 있게 네. 그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 지금 장관, 국무총리나 장관들, 네. 또 차관들, 고위 공무원들, 과연 얼마큼 그 관련되는 분야의 분들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이 호소를 해서 동참시켰는가 이런 점에서는 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대통령과 청와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국민 속에 나서서 예. 국민의 소리를 진정하게 듣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좀 감히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만나는 건 좀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소수 정예로. 소그룹으로 몇 네, 명씩 소그룹으로. 그래야 진심으로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대통령하고 청와대 가서 점심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질문할 사람들 손들라고 해요. 전체가 다 가서. 예. 네. 그러면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손이 안 올라가요. 떨려요. 그리고 이게 해도 될까 말까 정도까지 해야 될까 괜히 그리고 대통령 앞에 좀 주눅 든다 그럴까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기자회견 관련해서. 좀 쫄린다 그럴까? 예.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거는 대통령이 좀 풀어줘야 됩니다. 또 장관과 국무총리, 네.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국민들하고 국회의원이 맞아요. 할 때 국회의원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국민 중에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내가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이런 말 할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려면 더 자기가 좀 속된 표현으로 망가져 주기도 하고 같이 소주도 한잔 하거나 네. 소주 못하시면 좀 네. 편하게 그리고 대단히의 이런 집합적인 그런 행사보다는 그런 데서 나오는 목소리는 굉장히
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업인들 만나서 막 한 100명. 예, 이번에 하셨죠. 예. 근데 네. 저는 그 대기업과 행사도 중요 중견기업. 의미가 있는데 음. 이젠 따로따로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대화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서 정책과 앞으로 비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경제 행보라고 할까요? 경제인들을 만나서 스킨십을 늘리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조금 더 개선돼야 될 거는 네. 조금 더. 비공식 모임, 네. 좀 소그룹 모임 그런 모임을 해야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행사도 하고 네. 또 조만한 행사도 하고 공식과 비공식을 좀 해야 된다. 특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는 보다는 비공식적인 게 더 수면 많이. 밑에서 많이 해서 그래서 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임금께서는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아메시 차렸잖아요. 네. 궁궐 그 밖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나가서 궁궐 밖으로 가서 직접 왕을 임금을 욕하는 것도 직접 네. 듣고 그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좀 변장하고 밖으로 나가서 택시도 타고 그것도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방법.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 이게 뭐 올랐다 내려왔다 뭐 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할지 초심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럴 예. 때일수록 우리 네. 더불어민주당 정권 또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소임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잘할 수도 없고 5년 임기 대통령이 뭐 한 번에 5년 내에 그렇죠. 성과를 낸다는 거 네. 저는 일자리 그거는 너무 그렇게 그걸 부풀려서 기대를 많이 심어주는 거는 오히려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진짜 조급증 내지 않고 끈기 있게 축적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 아, 그다음에 보육, 네. 다음에 사회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도 떨어져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바탕을 국가가 만들고 그건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그리고 사람을 그 조직을 그 또 개인을 발전시키는 건 능력이고 능력은 그렇죠. 키워주기 나름이고 그러면 그걸 키워주는 건 뭐겠습니까? 보육과 교육입니다. 요즘에 유치원, 사립유치원 해가지고 뭐 무슨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요. 국가가 이럴 때 한번 돈 확 쓰세요. 그죠? 저는 그래서 보육교사들 네. 지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 예산으로 전체를 공보육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인수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사립유치원 뭐 못하겠다는 사람들 굳이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데 보육과 교육에 하면 그 사람이 키우면 지금 그 아이가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그러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매 주마다 의원님이 교육, 보육, 사회 안전망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방향은 맞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 너무 나간다, 뭐 집값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격이 계속 그게 들어오는 거죠.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죠.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국민께 얘기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결함이 뭐냐? 네. 사회 안전망이 거의 없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0%다. 네. 미국만 해도 19%, 20%다. 유럽 OECD 국가 평균이 22%인가 이다. 네. 그리고 핀란드나 이런 데는 27, 8%. GDP 대비 복지비가. 예. 우리 10%예요.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조금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워낙 그동안 허술하다 보니까 전달 체계도 허술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안 쓰여요. 그걸 가지런히 지출 구조를 대혁명으로 해서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화끈하게 저는 제 생각은요 매년 3%씩 의무 복지 비율을 늘리는 걸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복지국가가 돼야 돼요. 선진적인 복지국가. 네. 사회 안전망을 촉진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그에 대한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있는 사람이 내야죠. 강남에 있는 분들, 돈 많이 버는 분들 내셔야죠. 지금 고소득자들 많지 않습니까? 아, 세금 폭탄이라고 막 하시던데. 세금 폭탄 내죠. 세금 폭탄에도 끄떡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렇게 키우고 튼튼하게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실력을 키운 젊은 친구들이 네. 또 돈을 벌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는 부강하게 되는 거죠. 선순환 구조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할 일은 사회 안전망 이거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정말 담대하게 확실하게 가야 되고 네. 보육과 교육에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라고만 해도 지금 저 아까 복지 비율에 보육과 교육은 다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서로 선순환하면서 가승작용하면서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이에요. 등록금 동결시켰다고 해요. 등록금 부담된다니까 동결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강사 예를 들어서 조금 여건을 좋게 해주려고 강사법 하니까 다 잘라버리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강사 분들은 그분들 우리나라의 지적 자원에 인적 자원에 새싹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더 무럭무럭 키워서 그분들이 석학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의 전무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이 시간 강사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법 때문에 시간 강사들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 이 부분도 국가가 그러면 자꾸 사립대나 다른 국립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네. 국가가 나서서 재정 투입해야 돼요. 참 할 일은 많고 성과는 내야겠고. 지금 문재인 정부. 우리 재정 여력이 예.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입니다. 그 돈은 왜 갖고 있어요? 쓰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돈 구두쇠 할아버지처럼 어디 장롱 속에 땅에다 묻어놓는 게 아니라 네. 사람한테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오마이뉴스를 좀 키워주세요, 의원님. 얼마면 되겠어요? 갑자기 말문 갑자기 뭐 거래를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돈을 쓰셔야 된다고 하니까 쌓아두신 돈을 지금 그러니까 언론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걸 잘 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쓰는 거 잘 쓰는 게 뭐에 어디다 쓰냐? 네. 건물 짓고 도로 하는 건 좀 참아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보육, 유아교육, 다음에 초등, 중등, 대학 교육 그리고 더 나이 먹어서 대학 졸업해서도 더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네. 신분야와 구분야가 기존 맞아요. 분야가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종전에 했던 분들 종사했던 분들을 전직을 시키거나 전업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걸 하려면 교육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거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오늘 이 택시 카풀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 구체제와 신체제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차량 공유나 여러 예. 가지 정보를 여러 가지 쌍방향에서 저 이용자 노득을 후생을 증대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수익 얻는 사람도 증대시키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던 택시 사업하는 분들이나 종사한 분들이 저렇게 자신들의 어떤 권익에 크게 침해가 되고 네. 이분들이 생존 기반을 흔들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이분들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분들이 안심하고 전업이나 전직이나 또는 여기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이로 이득을 얻는 사업자. 그렇죠. 예컨 카풀 같으면 카카오 예, 회사, 모빌리티. 모빌리티겠죠.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이 돈도 내놓고 정부도 내놓고 그 국가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정부도 그렇고 또 기업에서 그렇고 규제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규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직 전업을 하게끔 쉽게 할 수 있게끔 실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네. 규제는 당연히 풀립니다. 그럼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예. 그 안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그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한 걸 한 걸에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옛날에 단순하던 시대에는 그냥 다니다가 잘리면 네. 치킨집하고 뭐 분식집하고 그렇죠. 자영업자가 됐어요.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치킨집 뭐 분식집 안 하면 되죠. 망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전업을 해야 되는데 전업한다는 게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소에서 이렇게 조선 배 만들다가 네. 갑자기 무슨 무슨 다른 일을. 반도체 일을 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기술을 다시 교육받아야죠. 그렇죠. 고난도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전직이나 전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계층, 사업자와 부가를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교육 플러스 교육이 다 되고 재취업할 때까지 네. 버틸 수 있게 예. 최소한의 그리고 생활할 수 있게 실업수당. 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네. 그래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어떤 새로운 신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네. 사회 전체한테 이득이 된다. 후생에 증대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예, 예.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동개혁, 노동의 유연성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잘려도 어디 가서 버티고 웬만큼 살 수 있는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아둥바둥 안 싸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잘리면 벼락막힌데 누가 저 아둥바둥 안 싸웁니까? 목숨 걸고 싸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법을 통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해라. 노동교육하라. 이거는 허구입니다. 되지도 않고 된다고 해도 그러면 오히려 사회 갈등이 더 증폭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 보육, 교육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국가가 돈을 쓰고 또 이런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이득을 얻는 쪽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 취지는 좋고 정말 이게 되면은 너무나 우리 사회가 바뀔 것 같은데 국회에서조차 이게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여야 갈등이 있고 여야가 각자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이 있기 때문에 잘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좀 답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부터도 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빨리 그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모아서 거기에는 힘을 모으도록 사회 안전망 같이 이번에 여야 간에 예산할 때 아동수당 예. 저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것처럼 야당을 저는 야당이 말도 안 된다. 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 있어요. 느낌 저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그건 피차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끊임없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또 우리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협조를 구하고 공감을 얻는 노력을 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과연 했느냐라는 점에서는 솔직히 반성할 점이 있어요. 과연 그럼 여당은 야당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뒷공무니 쫓아다니고 집까지 쫓아가고 밥 먹을 때 쫓아가서 했냐? 아니 진짜 그 정도는 해야죠. 네.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냥 한번 공식 회의하고 아야 그래 뭐 어차피 안 되는 생각 거다. 다른데 뭐 안 되지. 뭐 이렇게 그리고 하면 안 그냥 된다? 서로 간에 3년 전만 언론에다 얘기해서 우리 이만큼 했어요. 우리는 이래서 그렇죠. 반대해요. 이러고 있다는 점에 저는 야당을 탓하기 전에 여당으로서 또 집권 세력으로서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0분 넘게 좀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다음 대선을 정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있네요. 예, 하나하나씩 교육부터 해가지고 조금 보육, 이제 우리 박 사회안전망. 기자님이 진지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농담을 받아들였는데 매주 이렇게 인터뷰 하다 보니까 정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디 인터뷰에서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그러시길래 네. 대통령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좀 황당한 모양이에요. 내가 나는 그 질문한 분이 그렇게 묻는데 그러면 내가 그럼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예?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대로 말씀하셨는데. 생각하고 뭘 하고 싶으시냐고 그래서 대통령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박 기자님처럼 아예 박 저는 기자님처럼 헛기침하면서 웃었어요. 아니 저는 그 의원님의 그 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마 응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보니까 그 유민님이 안녕하세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맞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동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분열자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선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말씀도 당내 분열을 좀 바라는 당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내 분열, 당이 분열하도록.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정당이라는 데는 좀 지지고 볶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서로 논쟁이 붙고 또 그걸 당원들이 보셔서 당원들이 또 이렇게 논쟁이 되고 또 국민들이 같이 또 소통하고 네. 그런 민주적 정당이면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시끄러워야 돼요. 근데 오히려? 아직은 이론이 없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끼리 또 조심해요. 전에 이제 종전에 연루당 때 워낙 그렇죠. 하니까 할당 사태도 분열하고 시끄럽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지도 떨어진다.
그 콩가루 정당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성에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조금 더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논쟁이 붙다. 나 그래서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건강한 토론과. 그걸 분열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저 악교처럼 단단히 묻되 논쟁을 하면 되죠. 네. 그 논쟁을 통해서 정반합을 해서 진화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 네. 국민들도 보실 때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또 공론화, 판을 벌여드리고 또 국민들이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네, 이게 아마 저희 시청자 대한민주님 이 질문 주셨는데요. 뭐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정말 잘 들었고요.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다음에 교육과 보육, 사회안전망 얘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시는 걸로 계속 하겠습니다. 매일은 좀 시간이 빨리 가니까 매일 모시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의원님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네. 오전에 뵐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의원님. 예, 네, 고맙습니다. 네.